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21선에 딱 걸려 있죠. 21선에 걸려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이 매도에 대한 부분과 매수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오늘 새벽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11선, 5일선이 저항으로 잡혀 있고요. 그죠? 지금 여기를 못 뚫어내고 있고 2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즉 힘이 살짝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첫 번째, 상승이 나오는 가능성과 추가 하락이 나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가 아닌 상승에 대한 가능성과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을 볼 때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과거에 이러한 두산처럼 올라갔던 종목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산업이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전력망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커지고 있고 이 전력망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저는 그거예요. 이 노후된 인프라도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후된 인프라, 즉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 미국이나 유럽, 다른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너무나 이 과거에 이 전선 관련된 부분들이 다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교체 수요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해서 사실상 저는 이 전선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선 사이클만큼의 전력도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전력망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AI가 이게 주도주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AI와 전력 둘 다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AI가 계속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력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전력이 커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AI가 동반되어야 돼, 데이터 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다 선 반영을 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산업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 기대감이 꺾였냐 안 꺾였냐가 뭐요?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냐 꺾여 내려가냐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두산에 대한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이 시총이 40조가 넘어가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총이 계속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 왜?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을 통해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되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은 항상 보다 눌림목에 접근을 해야 된다. 왜?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꺾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안 꺾였어요. 그죠? 우리가 에코프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습니까? 에코프로가 이 주가 상승이 왜 나왔죠? 결과적으로 자 미래에는 이 전기차가 무조건적으로 뭐 한다? 무조건적으로 전기차가 잘 될 수밖에 없다. 논리가 하나였죠. 전기차.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고점 논리가 뭐냐면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 저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요 사실상 100만 원이 고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20만 원 구원. 왜? 이게 액면 분할을 했거든. 액면 분할. 그렇기 때문에 뭐 1대5 액면 분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20만 원대가 얼마예요? 여기죠. 그래서 100만 원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 이거 100만 원 넘어갈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디 50%가 더 갔죠. 그럼 저는 이때 느낀 게 뭐냐면 그거요. 지금도 두산 똑같아요. 뭐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게 맞아.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내가 말하는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뭘 하건 간에. 그럼 에코프로가 나는 사실상 20만 원이 고점이고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50%가 더 갔죠. 그럼 제 생각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후에는 맞았어요. 추후에는 맞았으나 이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주가가 더 갔기 때문에 틀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당장의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건 간에 무조건 저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산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 투자 아이디어 결과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2024년, 25년, 26년 될수록 이 전기차가 어떻게 시장을 잡아먹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끝날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절대 내연기관이 끝날 수가 없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과하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서 매도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럼 전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꺾였느냐라는 관점을 저는 안 꺾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기차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현 구간에서 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뭐하자? 반드시 분할 매도로 청산을 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항상 눌렸을 때는 뭐예요? 접근이 가능하다. 왜?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산업이 안 꺾였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뭘 말씀드릴 거다? 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점과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점 설명드릴 건데, 먼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도 일단 말씀을 차가 너무 지저분하죠. 좀 지워드릴게요. 과거부터 계속 분석을 했던 거라서 우리가 두산을 17,000원, 2만원대, 18,000원대 잡아와서 또 2만원 초반 구간에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일단 아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지금 구간에서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밑에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64,000원 구간, 여기가 단기적으로 앞선 구간에 지지를 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단기적으로 잡힐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64,000원 구간을 만약에 또 못 밀어 올린다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4,000원 구간을 여기서도 거래량 보면 알겠지만 밀어 올리려고 시도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 구간의 매도 물량을 밀어내려고 거래해서 시도를 했으나 이게 거저 어떻게 했다? 단기적으로 실패했어요. 매도 물량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가격대는 두 개입니다. 뭐냐면 67,000원짜리랑요. 여기랑 어디예요? 여기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 사익 구간을 무조건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정고점 다시 뚫어낸다. 당연하죠. 여기를 올라가 여기를 뚫어내니까. 근데 그 관점이 아니라 이 구간을 만약에 정말로 밀어 올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정고 뚫는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저항선에서 주가가 밀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구간에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매물들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뭐요? 여기 있는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매도 물량을 다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매도 물량 요 정도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잡아먹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67,000원 위에만 안착을 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야 된다. 내려올 때 모으고 평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모았잖아.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금액을 과도하게 설정해 볼까요?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설정해 볼게요. 100억. 큰 금액을 설정해 와닿을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67,000원, 68,000원 구간에 25억 매수. 68,000원이라 해볼게요. 25억 매수. 그죠? 그리고 64,000원 구간에 25억 매수. 그럼 평당 얼마? 66,000원이죠. 66,000원.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50억은 어디서? 50억은 61,000원에서 매수. 그럼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63,500원이 될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그죠? 이게 61,500원이라고 해도 63,750원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다 칩시다. 그럼 내 평단가가 63,750원인데, 그죠? 750원인데 주가가 지금 6만원이야. 6만원. 그럼 여기서 63,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뭐 해야 돼요? 한번 덜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투자의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뭐냐면 평단을 계속 낮추면서 기술적 반등의 비중 조절하는 거. 비중 조절하고 뭐요? 그럼 내가 결과적으로 지금 50억 남아있지. 내 평단은 얼마? 63,750원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뚫고 올라갔어. 뚫고 올라갔어. 그럼 50억만 가지고 가면 돼. 가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갔어. 그럼 내가 6만 1,000원에 6만 1,500원에 물을 탔었잖아. 그럼 이때 또 물 타면 돼요? 안 되죠. 왜? 6만 1,500원에 또 물 탄 평단가 얼마 돼요? 평단가 해봤자 6만 2,300, 6만 2,300원, 6만 2,500원. 6만 2,500원 정도 된단 말이야. 6만 2,400원 정도? 평단이 많이 안 내려가. 1,300원밖에 안 내려.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50억을 다시 추가 매수하려면 이 밑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어떻게 평단가가 확 내려가니까. 적어도 내가 여기서 50억을 또 정리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평단이 63,750원에서 이제 50억 정리해서 50억 남았어. 기술적 반등에 일단 대응을 해서. 그럼 내가 물 타는 구간은 6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너 깨진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평단을 6만 원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6만 원이 뭐예요? 지지선이죠. 지지선 이탈하면 뭐가 돼요? 저항선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올라왔을 때 평단가가 얼마? 6만 원, 아니, 단가가 6만 원에서 뭐가 돼요? 저항 잡힌다. 그럼 난 적어도 평단가 6만 원을 또 맞춰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 평단이 여기면 5만 7천 원에서는 물을 타야지 평단가 6만 원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술적 반등에 또 내가 100억 됐을 때 그러면 또 50억 대응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중요한 지지선 이탈했다 그럼 단기적으로 반 정도 손절하는 거고. 이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왜? 주가 계속 내려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계속적으로 뭐 평단가는 낮출 수가 있어요. 낮출 수가. 내 평단은 계속 내려가는 거야. 계속 내려가는 거. 비중 조절하면서.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관점을 다 써드리고 있다고요.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관점을 전부 다 써드리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64,000원 구간 뭐 요런 후반 다시 한번 도전하면 64,000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64,000원 구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보시면 두산 에너 보게 되면, 자 봅시다. 64,000원. 자 64,000원. 자 여기 목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64,000원 단가 오면 3차 물 탔던 것만 정리합니다. 언제?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목요일 몇 시에요? 오전 9시 35분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목요일 오전 9시 35분이 언제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죠? 9시 35분이 언제요? 이때죠. 이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64,000원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 해라? 비용 조절해라. 물 탄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 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조건 성공하고 100%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저도 주식을 하려면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할지 중장기 접근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매수할 때 어디가 깨지면 안 되는지 어디가 저항인지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거 나이 드신 분도 많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런 자리에 사서 지금 내가 두산이 고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적 이슈만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두산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해볼만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해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럼 이런 비중 조절하면서 이거 수익 챙기자. 그럼 만약에 장대 한번 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분할 익절로 수익 챙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가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팅이 나오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설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올라가면 전고점 뚫겠다는 거겠죠. 그럼 뚫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매도에 대한 부분도. 그럼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 타이밍 잡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21선 깨고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이제 60분봉으로 지지선 구간을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봅시다. 지금 21선 걸려있는 건 여기죠.
여기 59,000원 여기. 그죠? 이 구간에서 거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깨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첫 번째 56,000원 구간. 56,000원 구간. 여기까지 열려 있죠. 냉정하게 56,000원까지.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5%에서 6%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된다? 그때 물 타서 평단가 6만 원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평단 6만 원에서 또 비중 조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려갔을 때 대응법. 대응법.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해요? 나는 손절하고 싶은데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손절은 만약에 손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게 아니야. 올라갈 때 손절하는 거야. 64,000원 구간 이런 자리.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이럴 때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식은 내려갈 때 파는 게 아니라 반등할 때 파는 거다.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겁니다. 양봉에 사서 음봉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지선 구간이 많지는 않아요. 두산이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지지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사실상 수급이 꺾이니까 어떻게 돼? 그냥 쭉쭉쭉쭉 밀리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두산이라는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뭐가 돼요? 사람들의 매수세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라는 건 이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들. 근데 매도가 매수보다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 지금 구간에서. 그럼 이 매도하는 사람들이 뭐겠냐? 손절보다는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들이 멈춰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SMR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차트상 많이 밀리긴 했으나 너무나 과하게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과하게 밀리는 건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전 솔직하게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우리가 그림이라는 걸 봤을 때 과거의 흐름도 마찬가지.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한정에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 그죠?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 올라갔다가 쭉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고점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주가가 어디서 55,000원에서 어디까지 밀렸어? 여기까지 마이너스 36.5%가 밀렸잖아. 근데 또 어떻게 돼? 주가는 여기서 다시 올라갔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주가 또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도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어요? 여기까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밀렸어? 마이너스 30%. 그죠? 밀렸어요. 또 뭐라고 생각해요? 고점이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주가는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게 주가가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 절대 한 번에 안 끝난다.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30% 빠졌죠.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렇게 밀어올린 힘이 왜 들어왔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이 밀어올린 힘이 들어왔던 이유 주봉상 정고점의 매물을 싹 다 받으면서 물려있던 사람 다 탈출시켜주면서 이 힘이 들어왔다. 힘이 들어오고 나서 눌렸다라는 건 뭐다? 분명하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두산만 보는 게 아니야. 2등, 3등도 흐름을 봤을 때 얘네들이 들어온 돈들이 꺾이지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갈 때는 대장주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이상주를 끌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두산이 애초에 끝났다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한 번의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갔던 거 다 뱉어내는 흐름. 이런 게 나오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여기서 물량들을 많이 팔았을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꼬리 달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 꼬셔가지고 물량을 정리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 자리가 결과적으로 설거지 자리였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되나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이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64,000원 구간을 주목을 해야겠지만 일단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것 힘 자체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춘 이후에 기술적 반등의 비중을 조절을 하면 된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해외 주식 차트 잠깐 볼까요? 뉴스케일 파워 보게 되면 이 친구도 주가 많이 올랐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가 생기고 있어요? 고점 논란이 생기고 있죠. 많이 올랐다. 고점이다. 이 논리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때요? 하락이 나오고 있죠. 보게 되면 자, 그리고 이평선 또한 단순으로 보지 말고 만약에 지수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요?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다 라고 또 보는 시선도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거래량이 죽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다라고 하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래량이 죽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뭐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가 안 생기는 주가가 이거밖에 안 밀렸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요? 누군가가 받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월봉을 봤을 때도 전혀 이상이 없는 봉이죠. 그죠? 월봉상 중요한 봉 자리 안 깨졌고 오클로도 마찬가지. 오클로도 현구간 보면 뭐 일봉상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선 이탈하고 그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사실상 조정에 대한 부분들 얼마 받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전혀 이상이 없는 흐름이다. 월봉의 시가도 안 깼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차트가 절대 끝난 차트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산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쟤네들한테 휘둘리지 않죠. 쟤네들이 잘 되면 두산이 좋은 거지. 쟤네들이 뭐 단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해서 두산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물론 현재 두산의 SML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두산 자체적으로 역량을 봤을 때도 이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첫 단추를 착고해서 잘 꿰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기 때문에 뭐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다. 추가적인 발주에 대한 부분들. 전력이 결과적으로 꺾이지 않았다라는 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다. 계속 SML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생각을 하세요. 전력 관련된 산업이 꺾였을까? 생각했을 때 안 꺾였다라고 생각하면 뭐요? 킵고잉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단기적으로 사도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눌렸을 때 매수하고 우리가 사실 시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HD현대 일렉트릭 있잖아요. 이 친구 주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을 때 관점은 하나거든. 관점은 주가가 여기서 엄청 올라갔잖아요. 보면은 얼마예요? 여기서 뭐 6만 원부터 올라갔다고 치면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다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죠? 36만 원까지 갔어요. 주가가 밀렸어. 어디까지 밀렸어? 36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그럼 몇 프로가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몇 프로가 밀린 거예요? 마이너스 37%가 빠졌어요. 거의 38%, 37%가. 그럼 이건 뭐예요? 아, 고점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면? 근데 뭐예요? 전력 관련된 산업이 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업이 안 꺾이니까 다시 올라갔죠. 그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또 꺾였어. 또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40% 밀렸어요. 근데 전력에 대한 산업이 꺾였어요? 꺾였어요? 안 꺾였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 밑에서 착실한 나오고 올라가죠. 이거예요. 이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 꺾였냐 안 꺾였냐 생각을 해보면 안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예요? 안 꺾였다 생각하면 눌린 목에 또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지루한 내용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두산에 대한 대응 계속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릴 건데 요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6,100분 정도 있고요. 입장 요청 370건인데 제가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인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최대한 들어오실 분들은 빠르게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요. 부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얘가 얘기하면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25분 지나가고 있는데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놨고 영상 잘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두산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자. AI 쌀 끝났나? 안 끝났어요 아직. 그죠? 로봇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전기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가? 아니에요.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잖아. 전력 관련된 인프라가.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력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면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는 고평가가 맞지만 수급적인 측면과 테마성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감이 있으나 그것은 수급으로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또 브리핑 드리면서 뭐 하나 오션이나 이런 부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위쪽에 번호 010-9201 6329로 두산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방 무료니까 영상 설명창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전력 관련돼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제가 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력이에요. 핵심은 전력.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뭐라 하죠? 원전이 가는 이유는 전력 때문이다. 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원전에서 AI로 가려면 전선이 필요하죠. 전선이 필요하 전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주 봐야 된다. 40% 올랐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일진전기만 검색을 하더라도 우리가 요 부분을 보시면 6월 27일에 말씀드렸지만 전선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5월 14일에 전선주 관련된 부분들 봐라라고 말씀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전선주 40% 50%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가? 봐야 하는가?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스마트 그리드. 원전에서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보낼 때 전력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전력을 딱딱딱딱 보낼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중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들? 어떤 부분? 두산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오늘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댓글 같은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죠?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이 사람이 실력이 없는지 실력이 있는지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땐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논리적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제가 그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다. 뭐가 자신 있어요? 정말 내 생각을 거짓 없이 그대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두산 남겨주시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입장 도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 저번에 만들었던 거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차트를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어요. 최근 차트인데요. 우리가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1억 4천만 주거든요. 일주일에 1억 5천만 주가 터졌는데 얘네 주식이 4,5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 4,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가 터졌다라는 건 뭐다? 매집이다. 앞에 구간 딱 저항선까지 매집을 해주고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 눌려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주식수가 5,900만 주 중에 유통 주식이 4,500만 주, 최대 주 지분율이 25% 정도.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과거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친구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최소 70% 80% 정도는 올라갈 구간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살짝 밀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를 통해서 세력들이 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원전에서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 A, B, C, D로 움직일 때 A, B, C, D에서 이 D라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필요 없는데도 전력을 보내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 부분들을 필요 없는 곳에 전력을 보내지 않는 게 보다 스마트 그리드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차세대 전력망을 디지털하여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전력을 투입하고 남는 전력 생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여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온다. 그렇게 7, 80%, 100%까지 한 번은 분명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여기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럼 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요 관제 시스템 ESS, EMS 뭡니까? ESS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ESS 현장은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손실 금액이 아주 큰 만큼 무중단 서비스로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리해야 하는데 본 시스템은 50여 개의 현장에 적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장애와 조치를 통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적용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가능하다. 뭐요? ESS 관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 두 개 겹쳐 있는 거야. 스마트 그리드 플러스 뭐예요? ESS가 겹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2차 전지의 반등을 기대를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전고체와 ESS를 보라 했죠. 그 지금 ESS가 많이 움직이 전고체랑 제가 얘기한 대로 양극재 쪽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엮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셔서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